상반기는 숫자적으로 굉장히 좋을 겁니다. 25년 상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숫자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기조효과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2%가 채 안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교수님과 벌써 또 올 한 해를 일찍 한번 점검하고 내년을 이제 전망하는 시간. 교수님이 이제 매년 이제 또 요런 이제 전망서. 이제 내년에 또 2026 스테이블코인 전쟁, 2026년 경제 전망 또 따끈따끈하게 이제 벌써 책이 나왔는데 원래 9월 달에 2026년 뭐 7년 내년도 전망 도서나 뭐 저희도 함께 내는 머니 트렌드 이런 책도 나오는데 우선 올해 이제 돌아봤을 때 트럼프 관세 전쟁을 안 돌아볼 수 없죠. 요거 한번 해고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전망을 할 때 그 해를 좀 회고해보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어떤 흐름일까를 이제 가늠할 때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계속 떠오르는 그 주제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일 겁니다. 자, 근데 그동안에도 트럼프의 어떤 협상 전략답게 관세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다. 맞습니다. 목적일 수 있다. 관세 세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미 미국 백악관에서 관세 전쟁을 계획했었던 그 고문들의 이야기, 가장 대표적으로 왜 미국을 그동안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 미국은 원래 manufacturing nation, 제조 강국이었는데 왜 assembly nation, 조립 국가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게 다시 과거의 마가처럼 과거의 manufacturing nation,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러니까 관세 올릴게, 관세 내리고 싶으면 미국에 투자해 하는 압박용 카드로서 사용되어 왔었고 관세는 어느 정도 지속되겠지만 앞으로도 관세율은 다소 안정화되는, 다소 관세율이 떨어지는, 물론 대법원의 판결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2심까지는 상호 관세는 무효화되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논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율이 아니라 하더라도 품목별 관세율을 통해서 관세율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 자, 그러면 관세율이 아닌 그 다음 카드가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대미 투자를 이만큼 약속받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26년에는 공장이 어느 정도 증설되어 가고 이미부터 투자했던 것들이 성과화된다면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거. 특히 이제 내년 후반쯤 되면 공장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국적 기업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도록, 미국에서 가동률을 늘리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율 전쟁이 뒤따를 겁니다. 관세 전쟁 이후에 다음 카드는 환율 전쟁. 그 밖에 환율 전쟁을 또 이끌기 위한 다양한 압박 카드로서 계속 관세 전쟁은 카드로 쓸 것이고 관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밖의 카드를 들이대면서 미국에 더 투자하고 가급적이면 미국에서 가동 많이 하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현재 공장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을 때 그럼 어디서 생산을 더 늘릴까? 그때부터는 뭐의 논리일까요? 생산성의 논리예요. 그렇죠. 혹은 효율성의 논리예요. 어디서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할까? 그것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뭘까요? 인건비도 중요하겠지만 환율입니다. 저도 참 많은 기업들을 만나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환율이에요. 환율이 만약에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만약에. 그러면 달러 강세일 때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한국 공장을 가동률을 늘리는 게 유리하겠지만 이미 설비 투자하고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후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가동률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유리한 환경으로 이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25년 경제를 회고할 때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인데 그 이후의 전쟁의 양상은 관세 이외의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자, 그럼 내년에는요? 결국 이제 올해는 어쨌든 많이 지나갔고 이제 26년의 관세 전쟁 어떻게 전개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관세율만 따지면 평균 관세율, 미국의 실효 평균 관세율이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러나 관세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미 관세에 취했어요. 예를 들면 김 작가님이 여러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의 비즈니스에서 만약에 그러지는 않지만 만약에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그 임대소득을 포기할 수 있나요?
이미 맛을 봤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올해 들어서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뭐 보복 관세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했을 때 관세 수입이 이만큼 이루어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26년에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레임덕이 안 찾아와요. 근데 중간선거에서 지면 레임덕이 빨리 찾아오는 거예요. 2년 임기인 거예요. 약간 느낌이. 예, 그런 느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네.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뭐를 줄까요? 초콜릿을 줘야 돼요. 사탕을 줘야 돼요. 그게 뭐죠? 기본소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관세를 비롯한 관세 세입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네. 그 세입을 가지고 미국은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기본소득처럼 1인당 약 8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쟁 양상인 것이고 관세를 아예 포기하진 않겠다. 다만 관세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서도 기능을 했기 때문에 관세율을 이만큼 낮춰줄게 대신 이거 해줘 하는 요구사항들을 들어주게 만드는 협상 카드로서 활용됐기 때문에 관세율 평균 실효 관세율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네. 여전히 관세는 유지된다. 예,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 경제를 분절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요건 어떤 의미죠? 네, 그 분절점 이것은 굉장히 세계 주요 국제 기구들 사이에서는 이미부터 명문화된 굉장히 공식화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 5년 정도 전부터 대략 한 22년, 23년 이쯤에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주제예요. 과거에는 세계화의 움직임이었어요. 지구본을 퍼즐로 만든다고 해봤을 때 그 퍼즐이 하나의 지구를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파편화되는 거예요. 퍼즐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져나가서 세계 각국이 자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모습처럼 싸우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파편화되고 분산된다.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이 단어가 한 2022년, 23년부터 등장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지정학이라고 했었죠. 지오폴리틱스, 지정학. 그리고 이코노믹스라는 경제학. 이 두 가지 단어가 믹스된 겁니다. 그래서 지오 이코노미컬, 그러니까 지경학적 분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프래그멘테이션, 이것은 지구가 파편화된다, 분절화된다 이런 의미인데 지경학적으로 분절화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정학적으로만 싸웠어요. 근데 지정학과 경제학적으로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25년 한 해를 좀 다시 돌려봤을 때 주가의 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이 언제예요? 4월 3일부터 9일 사이. 그때가 한국 코스피의 저점이에요. 네. 근데 코스피만의 저점이 아니라 세계 모든 주식시장의 저점이에요. 4월 3일이 무슨 일이 있었죠? 상호관세 발표한 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판단을 할 때, 자본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지정학적 사고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적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까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러시아 많은 나라들, 유로피언 국가들도 지금 과거에는 동맹국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고 이념적으로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특히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실리를 추구하고 이념을 달리하는 나라끼리도 서로 간에 이익이 되면 다시 합종연횡, 이합집산하는 모습. 예를 들면 중국하고 인도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역사적으로도. 굳이 따지면 한국과 일본처럼 안 좋은 그런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뭔가 살아남기 위한 행보를 하는데 이념적으로 같이 하자라는 게 아니라 안보적으로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교류는 함께 하자라는 방식으로 이합집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구본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마치 파쇄된 다음에 각각의 퍼즐이 따로따로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블록 경제라고 합니다. 블록들이 형성돼서 블록 간에는 거래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블록과 다른 블록 간에는 블록 내에서의 거래는 많이 하고 블록과 다른 블록 간에는 거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마다 그 해를 무슨 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번 2026년 경제를 그런 의미에서 분절점이라고 표현을 해본 겁니다. 여기 이미지 있는 것처럼 미국이 크게 있고 퍼즐 작은 것들이 다 이제 다른 국가들이 있네요. 네. 이 국가들끼리 이제 힘을 어디서 합칠지 막 고민하고 있는 네. 그런 이미지 같은데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26년 경제전망 도서를 내신 건데 내년 경제전망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죠? 일단 이 지경학적 분절화가 세계 경제에 어떤 파급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지경학적 분절화가 시작되는 그 지점부터 결국 이렇습니다. 세계 교역액이 있겠죠. 네. 그 교역액은 GDP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 GDP, 세계 GDP에서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요. 쉽게 말하면 오히려 과거에는 교역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였다가 점진적으로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요.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커져 왔는데 이제 교역이 아닌 세계 각국의 내수 중심으로 성장한다. 교역액이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 내에서의 거래도 줄어들긴 하지만 블록과 블록 간의 거래가 많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트럼프가 뺨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고 가만히 있진 않죠. 때리거나 맞거나 뭐 해야죠. 적어도 피하거나.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과거처럼 동맹국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구나. 뭔가 나도 각자 도생할 필요는 있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제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고민들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교역액이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교역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그 동력은 실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 OECD의 분석을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면 24년 12월 당시에 세계 경제의 흐름입니다. 세계 GDP의 경과예요, 경과. 근데 25년 6월 들어서 그 프로젝션을 하향 조정했죠. 그러니까 이 효과, 다운월드 리비전, 하향 조정한 이 효과가 뭘까요? 관세죠. 그러니까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교역액이 감소하고 결국 GDP가 수축된다. 종전보다 더 수축되는 경로로 간다.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래프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인데요. 이게 수평축이 GDP 성장률이에요. 네. 1945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과거 동안의 GDP 성장률과 이 수직축이 무역 증가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상단에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수출을 통해서 고성장을 영위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나라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의 한계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전략이나 경제 성장 전략에 뭔가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한, 전혀 다른 접근을 좀 시도해야 될, 세계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파편화되니까 뭔가 다른 종류의 정책들을 구사해야 된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좀 공유해드리고 갈까 합니다. 10years라는 영어를 IMF에서 제시했습니다. 10years는 지금 이 밧줄처럼 밧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린 괜찮아요. 근데 끊어질 수도 있는 지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랑스인데요. 세계 각국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을 하고 확장 재정하고 무리하게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리고 OBBA법을 통과시켜서 부채 상한을 또 조정하고,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까지 맞물려서 지금 이 국면이 만약에 무언가 사태가 나지 않으면 저성장 고착화로 갈 텐데, 이게 정치적 분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면 이게 끊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것은 경제 위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일단은 10years resilience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끊어질 거라고 전제하는 건 아니에요. 전망 자체를 경제 위기로 전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아슬아슬한, 끊어질 듯한 10years가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IMF의 공식 보고서에 담겨 있던 대주제입니다. 일단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본다면 25년, 26년 원래 종전의 세계 경제가 한 3.7% 정도 성장했었거든요. 근데 아예 3.7% 성장세를 돌아가지 못한다. 저성장 고착화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나와서 아마 한 몇 년 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이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다. 그렇게 전망이 여전히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동안의 경제 위기가 4번 있었어요. 누가 봐도 경제 위기가 뭔지 아시죠? 그래프상 역성장을 하거나 움푹 패이는 현상이에요. 그죠? 근데 2025, 26년은 그런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라고 불리는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저성장 고착화돼 버려서 차라리 경제 위기 와버리고 다시 급반등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 들 만큼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 2026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고,
성장률 면에서는 25년보단 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장률 면에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25년이 기저효과 때문에 너무나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26년 기저효과로 반등하는 것이지, 그 성장률 면에선 좋을진 모르지만 여전히 저성장이 지속된다. 당분간 중성장, 고성장으로 회귀될 수 없다. 이렇게 세계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많은 투자를 끌어냈는데 좀 파급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파급 영향은, 결과적으로 저도 이제 많은 기업들한테도 직접 많이 물어보고 기업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기업 입장에서는 총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설비 투자를 미국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 설비 투자를 단행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제 관세 전쟁을 이끌고 설비 투자를 유인했죠. 3,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죠. 네. 근데 그런 국면에서 예를 들면 미국에 여러분들 이제 아틀란타 그 조지아주에 현대 LG 합작법인의 노동자 사태가 좀 일파만파 커져 있는데, 현대 LG 합작법인, 제가 방문했었던 SK 온 배터리 공장, LG전자 공장 조지아주에,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대기업들과 함께 각종 공급업체가 같이 갑니다. 지금 약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국내 인력들이 조지아주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국내 대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그만큼 약속했다면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리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국내 설비 투자를 못하는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그 앞단에 수많은 공급업체들, 자동차 하나에 몇 개 부품이 있는지 아시죠? 17,000에서 2만 개. 그 수많은 부품의 상당 비중을,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이라고 한다면 주로 동남권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즐비합니다. 그럼 이런 업체들이 대기업들 혹은 중견 기업들은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현지에 또 공장을 쳐요. 같이 왜냐면 가는 거죠. 그렇죠, 같이 갑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하나의 밸류 체인인 거죠. 그렇죠. 3,500억 달러를 약속한 건 대기업들인 것이고요. 그 공급업체들도 같이 투자합니다. 그러면 같이 투자하고 같이 밸류체인이 이동하면 그만큼 국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설비 투자가 위축돼.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업이 됐을 때 거제도 이쪽 일대에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는 것처럼, 그만큼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면 설비 투자가 위축된다는 얘기는 고용 창출이 안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내수 경제가, 저는 가장 걱정인 게 이 관세 전쟁 이후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내수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고민하는 건 그렇네요. 수출 둔화가 아니에요. 수출은 오히려 이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에 생산 공장을 더 넣으면 우리나라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부품과 생산재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85%가 소비재가 아니라, 소비재는 15%고요. 15%를 제외한 나머지가 소위 말하는 부품과 생산 장비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결국 그런 수출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걱정인 게 아닙니다. 내수 경기가 위축된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영업 경기는 어떨까? 저는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고, 제발 우리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수출 전략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세계 경제가 분절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중요한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된다. 제가 이제 경제 전망서를 낸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그래프가 댐인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 0.9%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 0.8%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인 거 아십니까? 우리 경제가 경제 위기는 아니에요. 25년 경제가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어려운 경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가 없어, 성장률이. 기저효과 때문에. 왜냐하면 GDP는 전년 대비 GDP 규모의 증가율이니까. 그런 면에서 성장률이 그거보다는 반등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지정학적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비관적,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지만, 현재 기준 시나리오로서 저는 1.5%로 성장률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기저효과가 적용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저효과가 반영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고작 1.5% 성장한다. 2%가 채 안 되게 성장한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라고 제가 여러분께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2026년 경제가 숫자적으로는 좋은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2025년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26년 상반기는 숫자적으로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면 25년 상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우리 탄핵 정권과 정치적 리스크와 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26년 상반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수출 증가율이라든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숫자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기조효과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2%가 채 안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게 한국 경제의 전망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보다 내수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내수가 걱정인 겁니다. 제가 이 부분 또 강조할게요. 여러분, 대기업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기업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되는 데서 생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미국에서 직접 팔까? 관세를 이겨내고 관세를 피하고, 아니면 한국에서 생산해서 관세를 부과받고 수출할까?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게 기업들의 일입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유리한 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내 경제는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인재도 빠져나가고. 저도 참 그 주재원 교육을 많이 나가는데 뭐 드릴 말씀은 정말 많으나 참 안타까운 것은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노동력이라든가 혹은 뭐 설비 투자라든가,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자본 투입인데,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 이걸 더했을 때 잠재 성장률인데, 잠재 성장률 자체가 줄어들죠. 우리가 걱정이 될 건 그러면은 빠져나가고 난 뒤, 그때 우리 한국 경제, 내수 경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관세 전쟁 이후 어떤 또 불확실성이 또 찾아올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이제 환율 전쟁, 그리고 환율 전쟁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스티븐 미란 그 보고서 너무나 유명하죠? 그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는 또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한국어로 번역하기 애매해요. 디펜스 엄브렐러라고 표현합니다. 디펜스 엄브렐러라는 표현은 미국이 왜 너네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 줘야 돼? 이런 뜻이에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드라이브를 걸기를, 이제 관세 전쟁 이후에 평균 관세율은 좀 떨어지겠지만 다른 압박 카드,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또 환율,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리기 위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예를 들면 김 작가님처럼 대형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강달러일 때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조건 하에서. 맞아요. 근데 약달러 환경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위비 분담 이거 증액될 확률이 높으면 한국의 방사는 내년에 좀 더 괜찮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영학적 분절화를 논했을 때 원래부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직영학적 분절화가 정말 이제 확실히 시작됐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해가 22년이에요. 러우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전쟁? 안 해. 아니면 올해 안 가. 일주일 내에 끝나 뭐 이렇게. 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유세 기간에 계속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금방 끝내. 24시간 이내에 끝내겠다. 그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전쟁이 안 끝나요. 안 끝나는 이유가 중국의 지원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중국에서 채권을 발행해요. 그럼 중국이 채권을 사줘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는 내다 팔고 있는데 러시아 채권을 사주고 있어요. 그럼 전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서방 강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 수입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와 터키가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적대국이나 중립국, 이런 국가들이 사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퍼즐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즐이 짜여지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전쟁이 시작됐고, 중동 전쟁도 있고, 각종 뭐 인도네시아, 인도 분쟁이나 각종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전쟁이 없었던 해가 신기한 거예요. 뭐 그걸 바라지만 전쟁이 없었던 약 30년 동안의 역사가 특이했던 구간이고, 다시 평범한 전쟁과 함께하는 시대로 도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직영학적 분절화 시대, 방위비 분담금을 끌어올리죠.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나토가 방위비 분담금을 각국의 국방비 예산을 원래는 한 2% 수준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2%가 아니라 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럼 언제까지의 일일까요? 2035년까지의 약속입니다. 근데 2035년까지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앞부분 2025년에 2026년 예산안을 계획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획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 12월이 되면 국회 통과한 확정 예산이 나와요. 근데 현재로서는 방위비 지출액을, 우리 국방비 지출액을
전년도보다 8.2% 증액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은.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2026년, 27년 정도까지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식도 있고요. 네. 나토 총재 입장에서도 그렇고 초반에는 그러면 방위비를 어떻게 우리 세계 각국의 국방비를 어떻게 2035년까지 5%로 끌어올릴까 평균 2에서 5%로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한 로드맵을 짜요. 그리고 나토 총재, 나토 사무국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로드맵을. 그래서 26년에는 이만큼, 27년에는 이만큼 로드맵을 짭니다. 근데 초반 1, 2년은 지켜져요. 근데 3, 4년 정도 지나면 안 지켜져요. 네. 그래서 2026년, 7년 동안에는 국방비 예산이 증액된다. 국방비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은 네. 세계 각국의 국방비 예산을 다 합하면 그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돼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나 혹은 나토 회원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국방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적대 국가에 해당되는 다른 나라들은 국방비를 낮춰 잡을까요? 같이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국방비 예산을 올려잡는 과정이고 방위 산업의 이 실질적인 규모, 산업의 사이즈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2026년 7년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산주 주가 상승도 끝나지 않았다? 자,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가는 실물 경제와 균형점에서는 만납니다.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우상향으로 봅니다. 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은 저는 우상향으로 봅니다. 네. 실물 경제랑 전혀 달라요. 네. 근데 실물 경제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방위 산업의 네. 기업들, 종사하는 기업들의 뭐 예를 들어 수출액이라든가 매출액은 늘어나요. 주식 시장에서는 그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출액은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때 상승하고 어떻게 할 때 하락할까요? 전쟁이 끝날 것 같아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급락하고. 전쟁이 다시 고조될 것 같아. 또 다른 어떤 분쟁이 시작돼. 그러면 또 고조되는 거야. 네.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지만 플럭추에이션을 이어가면서 우상향할 네. 그런 산업 섹터다라고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